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윤석열 법이라고 하는 만 나이로 치면 45세가 된 여자이고 일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성격이 시시콜콜 제 이야기나 고민 이야기를 어디 나가서 하질 못해요. 일하랴 집에 오면 애들 밥에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느라고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같은 생활을 해서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당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서 속풀이할 시간은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혼자 앓고 고민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뭐 아시잖아요. 남의 편인 거요. 쓸쓸한 현실이지만요. 그렇게 혼자서 슬픈 일도 삭히고 힘든 일도 꾹꾹 참고 그렇게 살다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많은 것이 허망하고 공허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알게 된 이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참 공감하면서 손을 탁탁 치게 되고 댓글에 좋은 이야기가 많아 자꾸자꾸 찾게 됩니다. 요즘 제 힐링의 시간이에요. 사연에 빠지다. 그러다가 최근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던 일이 있어 저보다 인생 선배가 많으신 이곳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간곡한 마음으로 한자 적어볼 터이니 제 이야기에 대한 쓴소리, 공감, 다양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슬하에 언니, 남동생 이렇게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평범하게 잘 살았던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무렵인가요?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옛날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서점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서점은 단순히 우리의 생업수단을 넘어 우리에게는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점에서 책도 나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재고 책들을 하나씩 닦아가며 서점 일을 도왔습니다. 당연히 서점에 있는 책도 보면서 책을 가까이 하며 자랄 수 있었죠. 그런 환경 덕에 저는 지금도 가방에 늘 책 한두 권을 넣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이나 잠시 짬이 날 때면 어김없이 책을 꺼내들어 읽곤 합니다. 책이 좋아서 시작하신 서점이 날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찾지 않고 어른들이 찾지 않고 그냥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가 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온라인 책 구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게다가 온라인에서 할인을 하면 더 싸게 문제집이나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 서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탓이겠죠. 아버지가 서점을 문 닫던 날 저는 금방 아버지가 다른 가게를 열고 이전처럼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에 그리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버지의 휴직은 길어졌고 우리 집의 수입이 끊기게 되자 평화롭던 일상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 언니는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이러니 등록금이 적은 국립대 중에서 골라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반에서 5등에서 8등 정도 하던 저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역사가 오래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점에 잘 어울리는 분이셨지만 회사에 들어가기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그러다가 아파트 관리실에 일자리를 구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삼남매의 대학 뒷바라지를 하기엔 빠듯한 월급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아버지 월급이 얼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두 분은 늘 돈을 구할 걱정을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타고난 성실성과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탓인지 반에서 늘 1, 2등을 하며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우등생이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도 석 달 전에 신협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저의 취직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대문에 플랜카드도 붙이셨어요. 축 상업고등학교 졸업생 고선의 신협 입사. 우리 집에서요, 경사가 났죠. 제 신협 합격 소식에 대학생이던 언니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축하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우리 남매는 제 각자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언니는 교대를 다니고 저는 신협에 취직하고 남동생도 나중에 서울권 대학교에 합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사람의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 번 월급 중 10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100만 원은 저축하며 남은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 26살 때가 되었을까요? 제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번호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여기서 적금 하나 들려고요. 저는 그 청년의 적금 가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자꾸 저를 흘끔거리고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속으로 아유, 내 미모에 또 반했구만. 어제처럼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아니라서 기분은 좋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오는 것은 그날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3일 연속 우리 은행에서 게다가 번호표도 서너 장 뽑아놓고 다른 창구 번호가 뜨면 안 가고 제 창구인 5번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이 남자는 계속 적금, 자유예금, 청약저축 이렇게 금융상품 개설만 할 뿐 저에게 전화번호를 묻거나 차 한잔 하자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고 보니 이제 저도 이 남자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찬찬히 보니 키는 176cm 정도의 중간 이상 되는 키로 검은 뿔테를 쓴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몸매는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형이고 늘 파란 넥타이를 맨 깔끔한 정장 옷을 입고 있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고 주소도 바로 옆 동네였어요. 직장은 우리 은행 인근의 한 중견기업 대리였고 게다가 이름도 저는 알죠. 제가 어떻게 이 남자의 신상을 이렇게까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이분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신원이 확실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렇지만 이 남자가 진짜 은행에 관심이 있는 건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옆에 친한 언니가 매일 놀렸습니다. 고석이 그 뿔테 남자 오늘도 오려나? 왜 아직도 고백을 못한다니? 아이 참 언니 그냥 고객님이세요. 놀리지 말아요. 그렇게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그 청년이 일주일 만에 처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고선혜 씨, 제가 왜 매일 여기에 오는지 눈치채셨죠? 당연히 눈치챘죠. 언제쯤 말을 거나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내숭을 떨며 가만히 있었어요. 전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 이름도 아실 테죠. 선혜 씨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매일 여기에 왔습니다. 혹시 사귀는 남자 있으신가요? 없다면 저랑 5번만 데이트하시죠. 그렇게 만나고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다시 여기에 안 올게요. 어때요? 의외로 박력 있는 이 남자의 데이트 신청에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제 핸드폰 번호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좀 더 내숭도 떨고 튕기기도 했어야 하는데 긴 세월 남자친구가 없어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나 봐요. 그렇게 저는 석훈 씨와 데이트를 했고 5번이 넘고 10번이 넘고 거의 10개월 동안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결혼식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든든하고 듬직한 석훈 씨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에 제 나이 27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만큼 더 신중하게 석훈 씨라는 사람 말고 그를 둘러싼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되네요. 석훈 씨의 가족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둘 이렇게 5명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들은 미혼인 상태였어요. 시부는 60대의 연세로 원래 대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쯤 농사를 짓던 논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평당 50만 원씩 보상금을 받으셨다고 해요. 과수원 땅값이 얼마 안 하던 때에 횡재하신 거죠.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있고 해서 보상금 20억을 받자마자 서울로 상경해서 자식들 대학교도 보내고 별다른 일 하지 않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두 분이 보상금만 갖고도 놀고 먹을 수 있으니 자식인 우리가 부양할 필요는 없겠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은 제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집 한 채 장만해오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언니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20억이나 현찰을 갖고 계신데 장남 집 전세금도 안 해주신다고? 너희 신랑이 부모님한테 밑보인 거 아니야? 모르겠어. 석훈 씨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쪼잔해 보이잖아.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월급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금은 된다고 해서 신혼집은 구했어.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예단금으로 1,500만 원, 부모님 사시는 곳에 김치냉장고 놔줘야 하고 부모님 한복과 시동생들 양복, 그리고 구두, 그리고 본가에 잔칫날 쓸 음식 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누구나 결혼은 처음이잖아요. 저는 뭔가 억울한 듯 싶었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적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예비 시모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모는 그때부터 저를 만만한 호구로 여겼나 봅니다. 제가 시부모님의 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며 차린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빌라였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거실과 부엌이 따로 방 2개인 깨끗한 신축 빌라라서 아이가 태어나도 방 하나 주면 당분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한 거죠.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신혼집이 시대가 가까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왔을 테니 살림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대시고 시부모님, 특히 시모는 우리 신혼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갖다 버려야 한다.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냐. 석훈이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 갈아줘야 한다 등등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도 좋게 타일러서 가끔 해야 듣기 좋은 법이죠. 시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고도 없이 저희 집 초인증을 누르셨어요. 아니, 한 달도 안 되어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벌컥벌컥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니 정말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아니, 내 집에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신혼생활 때니까 남편과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시모가 불쑥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남편에게 불편하니 시모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꼭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부탁을 듣고는 남편은 바로 제 앞에서 전화를 시모에게 걸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엄마 오시는 거 불편하다니까 현관 비밀번호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우리가 남이야? 그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아들이 돈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왜 며느리가 나서는 거냐? 그러게, 엄마도 가족인데 참 선혜는 안 그런 집에서 자랐나 보지 뭐. 그래도 갑자기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지 말고 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주 벌써부터 며느리 눈치 보는 신세가 됐네. 알았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안 바꿀 거지? 핸드폰 음성이 하도 커서 모자지간의 대화가 저에게 다 들렸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중간에 아주 예민하고 가족애가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제 부탁을 남편이 들어준 것이고 시모는 그 뒤로도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오기 전에 전화는 하고 오셨으니 이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시집살이는 이렇게 자주 저희 집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4차례, 거기에 구정과 추석,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시동생 생일 등 정말 시댁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은 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모는 제삿날 전날이면 꼭 제가 일하는 신협에 오셨습니다. 오후 5시쯤 퇴근 전에 저를 쑥 하고 쳐다보고선 손짓을 하세요. 퇴근하고 곧바로 당신과 갈 데가 있다, 이런 신호죠. 그럼 저는 시모를 모시고 버스로 6정거장을 지나서 대형 하나로마트에 갑니다. 그곳에서 시모와 함께 제사상에 올릴 도라지, 고사리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동태, 문어 등등 온갖 재료를 고릅니다. 네가 가방끈도 짧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냐? 다 이 시애미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 찬찬히 보고 나중에는 네가 다 해야 된다. 알겠냐? 조상신 잘못 잊은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거야. 허투루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꼭 제가 고졸이라고 이야기를 곁들여서 최고로 비싼 재료만 고르시니 장 한 번 보면 2, 30만 원이 깨지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 돈 제 몫이죠. 계산대에서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근처에 물건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게 본 장을 이고지고 시댁에 와서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시모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내내 부엌에서 제사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시모는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그나마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배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본 제삿날에는 퇴근하자마자 총알같이 시댁에 뛰어와서 남은 제사상 준비를 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 제사를 1년에 4번이나 하니 저는 정말 제사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친정집에서도 제사는 명절과 1년에 한 번 드렸을 뿐인데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는 것은 시모의 불평이었죠. 영감, 내가 언제까지 이 제사 치르느라 골병을 들어야겠어요? 이제 둘째, 셋째 며느리도 들어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셋이나 되니까 그땐 내가 물러나도 되려나? 아니 첫째 며느리가 하는 거 보니까 셋이나 돼도 음식이며 다 내가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영감, 언제 제사 좀 줄일라오? 아, 언젠가는 제사가 좀 줄겠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공감해줄 동서들이 생기는구나 하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예쁜 딸아이를 안고 병원에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그 흔한 꽃다발이나 과일 바구니 등 손에 무슨 선물 하나 없이 말이에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선물이 가당키나 하겠어? 그래도 애는 순산했다고 하니 다행이네. 나는 말이다. 그 시절에 경북에서 최고로 좋은 여상을 낳았다. 그래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 손자 낳느라 고생한 며느리 앞에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이 정도예요. 이 말은 제가 두고두고 한이 맺힐 만큼 서운했습니다.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도 이때만큼은 너무했다 싶은지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아니 진짜 엄마 아빠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첫 손주인데 이렇게 예쁜데? 요즘 아들보다 딸이 더 효도하는 거 모르시나? 이놈아, 딸은 무슨 딸? 딸이 우리 제사 챙겨주냐? 모름지기 아들놈을 낳아야 여자가 대접받는 법이여. 알겠어? 정말 가관인 시모 시부의 말이었죠. 그래서 2년 터울로 아들을 낳아드렸습니다. 아기의 성별이 무엇이든 전 두 아이 다 사랑했고 아무 상관없었지만 아들 셋 낳은 게 무슨 훈장인 것 마냥 떠벌리시는 시모에게 보란듯이 제 아들의 고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 낳았다는 소식에 시부의 손에는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수고했다고 용돈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뒤 여러 번 봉투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죠. 꼴랑 5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현찰만 20억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자랑 하시던 시부였습니다. 자기네 모든 형제들보다 자식들보다도 내가 더 재산이 많다. 난 빚도 없고 아니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돈 자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고작 5만 원이라뇨. 하긴 이후에도 손주들 명절에 고작 10,000원씩 던져주었으니 그것도 봉투도 없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예의도 없이 못 배운 집안은 시가인데 왜 맨날 저보고 학벌이 짧다고 타박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손주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이런 것 한 번도 챙겨준 적도 없어요. 전화로라도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생일에 전화라도 늦으면 쌩 난리, 용돈 보내면 적다고 맨날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뭘 더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나 시동생들도 결혼 전에는 시부모 생일도 그냥 지나갔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이렇게 효도를 받고 싶어 안달인지 말이에요. 게다가 당신이 자수성가해서 모은 돈도 아니면서 70 넘어서까지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니까요. 은행 다니는 며느리 봐서 난 용돈 좀 넉넉히 줄 줄 알았지. 에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생일이나 명절에 꼴락 30만 원 준 것밖에 더 있냐? 말이 30만 원이죠. 한 달에 몇 차례 장 보는 거며 제사 준비며 아프시다고 병원 가실 때 등등 돈 필요할 때마다 그 많은 자신의 돈은 꼭꼭 숨겨놓고 우리 돈만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시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매달 5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가구나 가전제품 혹은 아파트 수리비라도 나가는 달이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죠.
그렇게 인색한 시부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뒤로 넘어가게 만든 분은 또 계셨죠. 바로 시모요. 아들 손자를 낳아드렸는데 대뜸 하신다는 말이 아휴, 이제야 우리도 장손을 보게 됐구나. 아유, 좋구나. 그런데 첫째, 너 그런 말 들어봤니? 두뇌가 유전이 된다는구나. 옛날로 치면 내가 낳은 여상이 대졸이나 다름없었지. 그러니까 내 아들들 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게 태어난 거야. 아휴, 헌데 우리 손주 IQ가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구나.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가 나쁘다고요? 역사가 30년 넘은 여상에서 반 1등 하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금융권의 취업도 한 번에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고졸이라고 우리 아들 멍청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정 사정만 좋았어도 저 지아 아빠보다 더 좋은 대학 갔을 거라고요. 시무의 얘기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니? 원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못하겠네. 애들 교육 잘 시키란 소리야. 우리 부부는 열심히 돈 모으고 또 저는 열심히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은커녕 바라기만 하는 시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두 동생들이 연달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방님은 제가 시댁에 오고 처음 배웠을 때 이미 창업을 한번 하고 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대학가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서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예비 동서가 인사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모진 시부모님의 등살에서 든든한 아군이 생기겠구나 싶었죠. 저와 첫째 서방님은 동갑이었거든요. 예비 동서는 우리보다 3살 아래의 아가씨였어요. 평범한 외모에 말씨가 곱고 애교가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해서 좋아 보였죠. 그런데 이 첫째 동서의 야가 빠진 속을 첫 제사 때서야 알아차렸어요. 동서가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 맞는 첫 제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 것 같은데 동서하고 제사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여자 셋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둘째한테서 전화 왔더라. 아니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어쩌겠냐. 다음 제사에서 가르쳐야지. 동서가 한 명 생겼지만 여전히 제사상 준비를 하는 며느리는 저 혼자였습니다. 동서는 어떻게 제삿날마다 앞두고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 친정어머니가 팔이 부러지셔, 친구 장례식이 생겨 정말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며 제삿날 얼굴도 비추지 않는 겁니다. 하도 심하니까 시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둘째 이놈아, 네 부인은 왜 맨날 제사 때마다 불참인게야? 그 핑계들도 다 거짓부렁 같은데 안 그러냐? 에이 아빠 설마 그러겠어요? 참 집사람이 이거 갖다 드리라고 너무 죄송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대요. 서방님은 시모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와 시부의 고급 양주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는 그것을 보고 입이 함지박해져서는 입을 싹 다물더군요. 또한 저에게는 효를 강요하시는 시부모가 동서를 크게 혼낼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선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두 번째 사업도 말아먹었기 때문이죠. 호프집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파리만 날리다가 적자가 커지자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처음 호프집 권리금 7천만 원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하니 한심했습니다. 정말 사업수완도 없는 사람이 왜 매번 사업하고 또 말아먹는 걸까요? 그렇게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시부모님도 둘째 며느리에게는 좀 기가 죽은 탓이죠. 거기다 저렇게 힘든 일은 쏙 빠지고 시부모 생신이나 명절에는 꼭 와서 아버님, 우리 남편이 아버님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진짜 미남이시네요. 젊으실 때 인기 많으셨죠? 우리 어머님 어깨 뭉친 것 좀 봐. 아니 저희 온다고 자꾸 음식 하시니까 몸이 아프시죠. 어머님 아프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명절 음식은 형님한테 만들라고 하시고 좀 요령도 부리세요.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착하신 거예요? 진짜 올해의 연기 대상감이었습니다.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별의별 시부 시모 욕을 하더니 저분들 앞에만 서면 듣는 저도 녹아내릴 정도로 애교를 떨고 아양을 부리고 정말 저런 고단수가 없었어요. 저런 여우 같은 첫째 동서에 지친 저는 둘째 동서라도 제대로 들어왔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쎄 상여우가 아니라 상곰이 온 거예요.
막내 서방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변변찮은 직장에 가느니 과외나 학원 강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만난 수학 강사 선생님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서는 서방님보다 1살 연상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낮밤이 바뀌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며 시부나 시모의 전화도 가뿐히 씹어주는 아주 담력이 큰 여자였습니다. 뿐인가요? 제사에 온 적은 제가 결혼한 지 17년 동안 3번도 안 될 거예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와서도 늘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우리 시부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17년간 그 입에서는 돈소리가 아니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막내 동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듣고 있다가 아버님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고 자리를 일어나 버립니다. 그 봉투에는 한 50만 원쯤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시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형님 동서를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누가 부엌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그래도 함께 일을 돕겠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이 막내 동서는 이 집에 부엌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거실 소파와 북박이로 앉아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부엌에서 같이 일 좀 하자고 이야기하면 저 과일 안 먹는데요? 과일 안 깎아봤어요. 저 설거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배달 음식밖에 안 먹어요. 이 얘기에 시모가 한마디 거드십니다. 아니 네가 아무리 학원 일로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배달 음식이 뭐냐? 남편 몸 상하게. 남자는 설거지 못해요. 제가 석주 씨한테 설거지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배달시키자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 이후에 시모 잔소리와 타박은 가뿐히 무시해줍니다. 두 동서 모두 대단한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제 팔자는 왜 이럴까요. 저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시모의 비교질이었어요. 동서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특히 막내 동서는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이제 시모는 가만히 있다가도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아니 둘째가 어쩐 일로 이번 생일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네? 사람이 한 번씩 여행으로 기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걸 아는 게지. 그런데 너는 괜찮니? 우리 집에서 대학 못 나온 건 너 하나뿐인데 걔네가 너 따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사람이 인성과 재능을 갖추면 되지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여러 생명을 구하신 분도 14톤 화물 기사였어요. 배움이 짧더라도 자기 일 묵묵하게 하며 구슬땀 흘리는 좋은 분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집에서 저만큼 집안 대소사 챙기는 사람도 없고요. 저 신협에 20년 넘게 다니면서 차장 달고 월급이 웬만한 대기업 차장급 저리가라입니다. 둘째 서방님과 부대찌개 집 하는 동서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밖에 안 해본 동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연봉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왜 시부모님 앞에서는 영원히 고졸이고 영원한 약자일까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애들도 중고등학생으로 컸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은퇴 압박이 있을 만큼 고참 관리직으로 있어요. 저처럼 애들 키우며 오래 다니는 여직원은 거의 없을 정도로 독하게 직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시댁에서 시모처럼 학벌 취급당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분노와 인내심을 터뜨려버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님 음식 준비 쉬시라고 출장 뷔페 음식을 시댁에 시켜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웬일인지 시댁에는 둘째 서방님네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옷을 벗고 출장 뷔페 음식을 세팅하다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은 동서와 시부였어요. 아버님, 지금 부대찌개 집도 망할 것 같아요. 아범이 자기는 이런 식당과 안 어울린다면서 이번에는 스크린 골프장을 알아보겠대요. 스크린 골프장이 참 유망해요, 아버님. 다 좋은데 사업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죠? 아이고, 그놈은 좀 진득하게 하라고 했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한 3억 정도요. 뭐라? 아유, 그런 돈은 없다. 아니, 지난번 부대찌개 차릴 때도 내가 1억 5천만 원 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 들어오기 전에 그 호프집도 권리금 7천만 원은 내 돈이었어.
그놈이 그걸 홀라당 말아먹고 말았지만 그냥 지금 부대찌개집 잘 해보라고 해. 응? 아버님이 안 주시면 저희 사채빚 알아볼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렇게 아버님은 서방님 내에 3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돈은 아들 낳았을 때 받은 5만 원이 다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떤가요? 손주라고 학교 졸업 입학할 때 변변찮은 선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지갑에서 당신들 필요로 하는 것을 뽑아갔죠. 그런데 서방님 내외는 사업 자금을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제는 2억까지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나와 남편은 호구였고 진짜 자식은 둘째네였죠. 일단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막내 서방님네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억울함, 그간의 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겨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었지만 얘기하기 적당한 때를 기다리자며 참았어요. 셋째 동생은 시모에게 버버리 핸드백을 안겨드리고 시부에게는 골프채를 선물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로 아양을 떨면서 말이죠. 막내 동서는 시모와 시부에게 각각 파란색 봉투를 드렸습니다. 두툼한 모양이 아마 50만 원 이상은 들어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흰 봉투에 넣은 상품권을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제가 드린 봉투를 열어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냐? 내가 평소에 30만 원은 부족하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도 상품권 30만 원? 오늘 이 집 차린 출장 뷔페 음식값만 30만 원 들은 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눈을 치켜뜨고? 이래서 못 배우냐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상품권을 찢더니 그 조각을 제 얼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이제 얼굴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서 이 거지 같은 소굴에서 나갈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애들을 데리고 집에 오자마자 찬물 몇 번을 연거푸 마셔댔습니다. 이런 막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엄마로서 부끄러워서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많이 놀랐지? 엄마가 그동안 너희 친가댁에 쌓인 한이 많았는데 오늘 그게 폭발해버렸단다. 엄마는 더 이상 그분들을 부모님 대하듯 할 수가 없어. 니들 보기에 민망하지만 말이야. 엄마,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우리 친가댁 어른들 다 이상한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잘하셨는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엄마 편이야. 사실 친가댁에 가기도 싫어. 우리한테도 잘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었잖아. 예의상 가는 것뿐이라고. 맞아. 맨날 엄마만 부엌에서 일하고 아빠랑 엄마한테 돈돈거리고 좀 이상하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애들 눈에도 시부모가 그릇된 인간이라는 것은 표가 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방에 보내고 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씩씩대며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지금 미쳤어? 무슨 짓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앞으로 네 엄마처럼 내 앞에서 배워먹지 못한 학벌 운운하면 죽여버린다. 평소 저답지 않은 말을 내뱉으니 남편은 얼어버렸습니다. 이 등치나 호구야. 남편이 이 모양이니까 나까지 호구년 짓을 17년 동안 했지.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글하듯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직감했는지 우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당신 퇴직하고 창업자금도 없어서 2년 동안 백수 생활했대. 당신 부모님 뭐 했어? 10원 한 장이라도 줬어? 근데 그동안 20년 동안 말야, 당신 부모님 돈은 모두 둘째한테 갔어. 알기나 해? 그동안 차린 가게들 다 당신 부모님 돈이었다고. 이제는 3억을 더 달랜다. 그래놓고 꼴랑 명품백 선물에 좋아야 되고 내가 드리는 상품권을 눈앞에 더 찍고서. 뭐? 못 배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간이니? 인간이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2년 전에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했지만 나이가 많고 부장 직급으로 나온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창업을 준비했고 그 와중에 첫째 서방님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대찌개 집을 동업하자며 남편의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오래 몸담은 제가 볼 때 서방님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의 소중한 퇴직금을 노리는 것만 같아서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죠. 배신감 정말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자기 부모를 끔찍히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모가 3명의 아들 중 자기만 온갖 돈을 빼먹는 호구로 봐왔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지,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던지 앞으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제 눈앞에서 모든 이씨 집안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제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니 일단 이혼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댁 사람들, 시부, 시모, 서방님들, 동서들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핸드폰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등 각종 시댁 행사요. 남편이 가던 말던 알아서 하는데 혼자 가라고 했어요. 애들한테도 아빠의 강요로 데려가지 말고 애들 의사를 물어보고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사리분별이 정확한 아이들이었어요. 딸,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친가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리되고 나니 제 인생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연차가 쌓여서 직장에서 은근한 퇴직 압박이 있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겁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죠. 남편은 집에서 밥을 주고 잠을 잘 수 있게 할 뿐 그저 백수였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70만 원씩 주던 용돈도 끊었습니다. 당신 대단하신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아들 용돈 달라고 해요. 그것도 못 주겠어? 서방님네한테는 몇 억을 갖다 바치는데? 그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이 굳으니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고이율 적금에 부어서 애들 대학교 갈 때 등록금에 보탤 수 있겠더라고요. 좀 더 일찍 시부모님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저와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의 상당수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내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맛있는 고기 한 번 더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원통했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의 울타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드러낸 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뒤에 차가 받았다는데 가뜩이나 디스크 있는 양반이라 지금 허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 같아.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아무리 미운 시부라지만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5개월 만에 시부와 시모를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 병원비에 보태세요. 저는 용돈 1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드렸습니다. 시모는 봉투를 보고 놀래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그날은 네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너와 지혜아범이 제일이란다. 너희를 제일 아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이제 마음 풀고 예전에 내 며느리로 잘 지내보자. 응? 저는 아직 시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 받아보지 못한 시모의 따스한 모습에 저도 화가 좀 누그러졌어요. 시부는 돌아 눕는 것도 잘 못하고 허리 통증이 심한지 괴로워하셨어요. 17년 시댁 생활에서 잘 대해주신 것은 없지만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의사 얘기로는 고령이고 원래 갖고 계신 디스크가 있으시니 전신 마취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지금처럼 진통제를 맞아가며 앞으로 일상적인 거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오고 나서 시부모를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니 저 역시 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모가 거동이 안 되는 시부 병간호를 하시고 남편은 퇴근하고 한 번씩 다녀오는 것 같았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죽이나 밑반찬을 싸서 병원에 가는 남편 손에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부모와 연을 끊고 한동안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지만 이혼 이야기가 나올까봐 나름대로 참는 중이었죠. 그런데 또 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챙겨주는 저에게 고마워하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모진 시집살이와 효도 강요의 세월 동안 당연한 듯 여겼던 남자였는데 사람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네요. 시부가 병원에 2주간 입원한 뒤 퇴원하라고 해서 시댁으로 가신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첫째야.
내가 너희 시아버지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계속 간병을 했더니만 이제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어떻게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퇴근하고 서너 시간만이라도 말이야.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장급이라서 실적 압박이 있고요. 일이 많아서 일찍 퇴근하기 어려워요. 간병인을 고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간병인? 간병인 쓰면 얼만데? 그 간병인비 대줄래? 사람이 오냐 오냐 하면 가진 것을 다 달라고 한다더니 요즘 제가 전화도 받아주고 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호구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도와주신 거 1원도 없으시고 전 앞으로 기본적인 도리만 할 겁니다. 그간 챙겨주신 둘째 아들에게 얘기해보세요. 설마 몇 억이나 받아놓고 그깟 간병비 안 드릴까요? 시무는 그 뒤로도 저를 설득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창업자금을 그렇게 받은 자식이 부모님은 모시지 못해도 간병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며칠 뒤부터 제 복장을 터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매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부를 간병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본인이 효도하겠다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부모는 퍼주는 아들 둘이나 있건만 또 첫째에게만 효도를 강요하고 있고 등신같이 그것을 따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가 지금 다른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때 가족의 생계를 나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첫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형님 그날 그렇게 나가고 나서 시댁이랑 인연 끊은 줄 알았는데 어쩐 일로 저에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인연 끊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말이 안 되잖아, 동서. 그날 나 다 들었어. 서방님이 그동안 창업자금을 몇 억씩 받아갔다면서 재산이나 병원비 등 우리가 효도는 다 해놓고 엉뚱한 자식이 돈은 다 쓰더라. 그런데 내가 눈이 안 뒤집히겠어? 아, 들으셨구나. 그런데 형님, 저희 사정이 워낙 안 좋고 오죽 힘들면 그 짜디찬 시부가 도와주시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도. 그건 동선의 부부가 할 일이고 내가 전화한 용건은 따로 있어. 지금 시부 병간호를 심호도 못하시겠다고 해서 지혜 아빠가 가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서방님이랑 동서 지금 나몰라라 하는 거야? 아,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게 일이 팔이 날려서 폐업한다면서 무슨 가게 일이야. 딴 말 없어. 간병에 쓸 거니까 새 아들이 나눠서 내도록 해.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뒤로 동서가 뭐라고 말하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 동서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막내 동서는 그래도 순순히 나눠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간병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간병인을 시댁에 보내놓고 지혜 아빠에게 빨리 취직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지혜 아빠는 그 이기적인 동생들에게 간병비를 얻어낸 것이 신기했던 모양인지 저를 약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더군요. 그러다가 1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급한 심호의 호출에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내가 미쳐버리겠다. 니네가 붙여준 조선족 간병인 내쫓았어. 그런 이상한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새로 구해줘라. 어머님, 한국 사람 간병인은 지금에 100만 원은 더 써야 구할 수 있어요. 어머님 혼자 간병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간병인 붙였는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쓰시죠. 아니, 내 집에 그런 사람을 들이라고? 나랑 네 아버지랑 말도 섞고 네 아버지 몸도 만져야 되는데 아유 싫다. 아주 불쾌해. 한국 사람으로 들여다오. 그럼 서방님들이나 동서한테 말하세요. 저는 그동안 드렸던 간병인비도 이제 못 드릴 것 같네요. 지혜 아빠 수입 끊긴 지 2년 정도 된 거 아시죠? 누구보다 지금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요구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듣자 하니까 맏며느리란 것이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굴다가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응?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며느리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못 배운 거는. 그때 의외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그 말 때문에 지혜 엄마가 가슴에 한이 맺혀서 염 끊으려고 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혜 엄마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두 분 말씀만 따르고 효도한다고 이 사람 생일에 좋은 선물 해준 적도 없고 우리 집 제사랑 모든 일을 이 사람만 했어요. 지금 동생 2새끼나 있고 재수씨 2이나 있는데 걔네가 두 분한테 뭐 해줬어요?
저도 지금 2년 동안 백수로 남편 노릇 못하고 있는데 두 분 간병까지. 이제 못 참겠습니다. 첫째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저 바란 적 없이 두 분 모셨어요. 유산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한 푼도 준 적도 없었는데 뭐. 그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쌍한 내 남편, 제 앞에서는 티를 못 냈지만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아주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해도 너무하셨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우리 애들과 저를 위해서만 살 거라고, 금방 취직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자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자기 부모의 연락도 동생들의 연락도 모두 받지 않고 정말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시댁과 발길을 끊은 뒤 얼마 전에 시모와 첫째 동서네가 웬 김치를 가져왔다며 현관벨을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저 가시라고만 했습니다. 현관문에서 둘이 문을 쾅쾅 두드리고 사람 새끼 아니라면 욕을 하다가 돌아가더군요. 나가보니 김치도 대접 한 그릇 정도 그거 조금 가지고 와서는 그냥 부려먹을 호거가 필요해서 제 눈치 살피러 온 것 같았죠. 지금도 한 번씩 저에게 동서들이나 시모는 전화나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막내 동서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저는 형님 응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너무 아쉽네요. 매일같이 시부모가 간병의 돈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린 저 늙은이들 못 모셔요. 간병도 못하고요. 부모님 유산 반 드릴 테니까 다시 와주세요. 속으로 참 비웃고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사니까 속은 정말 편한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부모인데 아프신데 싶고,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막 떨리고 있죠. 그냥 퍼주는 자식 따로, 희생만 강요당하는 자식 따로, 이런 걸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한 놈은 계속 잘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못하면 욕 뒤지게 먹고, 못한 놈은 계속 못하다가 어쩌다 한 번 잘하면 칭찬 배불리 먹고. 사실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모의 지겨운 학벌 타령, 그것 때문에 저까지 학벌 콤플렉스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둘째까지 대학 입학하고, 그리고 남편도 창업이나 취업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 생기고 하면 직장 그만두고 대학교 심리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상담 치료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저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제 이야기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 보고 많이 생각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잘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5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나이 때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금수저라고 부모복을 타고난 친구들이 참 많던데 우리 세대엔 그런 사람이 적었어요. 어린 시절 얘기하면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의 소유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역시도 가난에 관한 얘기를 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돈 걱정 없이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광역시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은 옆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인구가 10만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이고 지금도 발달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역 이름을 말하면 처음 듣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예전엔 어땠겠어요? 완전히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아버지는 우체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기억이 많았지만 아버지 얼굴이 흐릿하게 기억은 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고 아래로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첫째라고 아버지가 제일 많이 예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단편적인 기억뿐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겨우 몇 달 전에 어머니와 우리 사남매를 놔두고 아버지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원인은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눈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향이 유독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날도 특설주의보가 내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을 치우러 나가셨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와 추돌사고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죠. 사실 너무 어릴 때라 그때의 기억도 잘 나진 않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장례식장인데 어머니는 울다 지쳐 쓰러지셨고 아버지 쪽 친척들이 오셔서 저와 동생들을 보며 한숨 지으셨어요. 미수가 힘들어도 버텨야 해. 너무 어린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하다. 아유, 참 안 됐어. 고모가 제 어깨를 잡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생활이 아주 달라졌던 것은 확실했어요. 원래도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아버지의 월급이 아예 끊기니 정말 막막했죠.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너무 눈앞이 깜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우리 막내는 돌도 지나지 않던 갓난아기였습니다. 4명의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고 너무 어려서 어머니는 진지하게 다른 집에 우리를 보낼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됐다간 영원히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친척들이 처음엔 그래도 조금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결국 어머니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남매가 너무 어려 식당에 취업하거나 그럴 수도 없으셨어요. 특히 막내는 엄마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나이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을 구하고 그 집에 사글세로 들어간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바로 제 친구 영인의 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희는 저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소꿉친구였어요. 금지옥엽 외동딸이었고 아버지가 지역에서 돈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워낙 오냐오냐 자라서 눈물도 많은 영희는 친구들과 놀 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친구였어요. 샘도 많고 질투도 많아 자기가 항상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영희네 집으로 바로 우리 남매와 엄마가 들어가게 된 거였죠. 어머니의 선택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원망하진 않습니다. 당시에 있는 선택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알고 지내던 집에 파출부로 들어가는 일도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필 사글세로 들어가고 바로 저는 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우리 집에 가면 미숙이 아줌마가 일하고 있어. 야, 이미숙, 거지야! 이따 너희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영희야, 너희 집에 진짜 미숙이 아줌마 있어? 응, 그리고 미숙이랑 쟤네 동생도 우리 집 지하에 살아. 저런 말이 어린아이의 악의 없는 마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백한 놀림이었고 악의 가득한 조롱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이라 서로 다 아는 사이였는데 영희의 주도로 저는 학교에서 소외감이 매우 심했어요. 하지만 서럽고 속상해도 엄마한테 티를 내진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남의 집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힘들게 일하고 있었잖아요. 엄마는 영희네 집에 가서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골목에서 아이들과 뛰어다니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 집에 와서 저보다 더 동생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직도 제가 셋째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사건이.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혼자 외롭게 집에 와서 동생들 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영희가 저를 또 괴롭혀서 기분이 상한 상태였죠. 동생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고 아주 잠깐 막내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밖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라 장마철이었는데 창문으로 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영희네 집 반지하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항상 비가 샜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엄마한테 상황을 알리려고 영희네 본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와. 얘,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오지 말라고 했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 아휴, 미숙아 왜 그래? 사모님, 죄송해요. 영희네 아줌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동생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자기 딸과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영희네 집에 가면 항상 돌려보내셨죠.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와서 진짜 창문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바가지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막내는 제가 등에 업고 있었는데 나머지 2명의 동생은 지켜보지 못했어요.
둘 다 아직 어린 나이라 한눈을 팔면 사라지는 나이였고 결국 그렇게 둘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둘째 동생은 집 앞에서 바로 발견했는데 문제는 셋째 동생이었어요. 상철아, 어디 간 거야? 아, 상철아! 그렇게 온 동네를 막내를 업고 둘째 동생의 손을 잡고 돌아다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엔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며 돌아다니다 결국 셋째 동생을 발견했어요. 동생은 발을 헛디뎌서 동네 고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작은 4살이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대로 발이 빠졌던 거였어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겨우 빼냈죠. 겨우 동생들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셨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 몸은 으슬으슬 춥고 동생들도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일 문제는 셋째 동생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뎠는데 그대로 심각하게 발이 다쳤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동생은 평생 발을 절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생이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탓이라고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이 학교에 들어가고는 제 속상함이 더 커졌습니다. 거지 새끼들. 야, 네 동생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지? 너희 집 돈 없어서 못 고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동생한테 그러지 마. 내가 없는 말 했어? 거지 새끼가 말이 많아. 너 그러면 쫓아낸다.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영희는 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자 놀림 수위가 더 심해졌어요. 영희가 저러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준우라는 동네 소꿉친구가 있었어요. 영희랑 준우와 저는 어릴 때 같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준우를 좋아하고 준우는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또 저랑 친하게 지내면 영희가 그 친구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자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저를 유일하게 챙겨주던 사람이 준우였습니다. 영희 너 그만해. 왜 자꾸 미숙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괴롭혔다고 그래. 너야말로 왜 자꾸 미숙이만 감싸? 네가 맨날 미숙이한테 그지 새끼라고 하잖아. 친구 사이에 그러면 어떡해? 준우는 영희에게 유일하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런 준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우가 그럴수록 영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런 괴롭힘은 중학교에 가서 더 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영희와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여자 중학교라 준우가 저를 더 막아줄 수도 없었죠. 영희에게 거지라고 노골적인 괴롭힘을 당할수록 저는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학교에서 혼자 다니는 게 편했던 저는 도서관에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동생들이 크면서 제가 예전처럼 다 돌보지 않아도 되니 편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글세로 살게 된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자식이 넷이나 있으니 누가 반기겠어요. 영희네 집은 아버지가 장손이고 집안의 중요한 인물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들이 정말 많았어요. 영희네 아줌마는 제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싫어했는데 유일하게 허락했던 때가 바로 명절이나 제사였어요. 그때는 제가 와서 자기 집안일을 도울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게 요리하면 절대 저와 우리 동생들이 못 먹겠어요. 얘, 너 그거 집에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맛있는 건 다 우리 집 음식이야. 너희는 이런 소중한 음식 넘보면 안 돼. 영희야, 여기 와서 갈비 먹어. 네. 미숙이 넌 거지라서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네. 엄마 너무 맛있다. 사모님은 저한텐 먹지 말라고 하면서 영희는 항상 불러서 제 앞에서 음식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영희는 와서 보란듯이 맛있게 먹었죠. 그 광경을 보고 배가 고파 입맛을 다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마는 또 영희네 집에서 김장을 매년 하셨어요. 영희네 아줌마가 친척들에게 나눠준다고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매번 겨울마다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꼭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도 어느 순간 제가 영희에게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는 사실도 알게 되셨습니다. 미숙아, 아까 시장 갔다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너 다친 거 그거 영희가 밀어서 그런 거라며.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엄마 속상할까봐 그랬어. 미안하다. 엄마가 진짜 너무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우리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버티자.
난 엄마가 있어서 좋아.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파출보이를 그만두고 사글세도 그만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영희네 집이 최선이었습니다. 시골이라 남는 집이 많지도 않았고요. 고등학교는 동네에 있던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다행이라면 영희는 그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비교적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워낙 중학교 때까지 혼자 다니던 게 익숙해서 교우 관계를 원만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집에 가면 동생들이 있어서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 학교에서만이라도 홀로 지내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회계를 배웠는데 숫자를 다루는 데에 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할 게 딱히 없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덕분에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잘 알고 계셨어요. 미숙이는 진짜 선생님이 봐도 대단해. 동생들 돌보느라 힘들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중에 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절대 배신 안 해.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난히 저를 예뻐하셨고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 덕분에 저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하게 됐어요. 다만 그 취업 자리가 제가 살던 고향이 아닌 바로 옆에 있던 대도시에 있다는 게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라 저는 영희네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안 그래도 영희네 집에서 동생들과 사는 집이 작았는데 저 혼자 살게 될 곳은 더 작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누우면 방이 꽉 차는 크기였어요. 회사는 중견기업이었는데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공장이 있는 제조업 회사였는데 저는 거기서 회계 일을 했었어요. 워낙 성격이 조용한 편이고 또 꼼꼼해서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텃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희 덕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저는 전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을 하며 퇴근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월급을 받으면 제가 쓸 돈을 제외하고 죄다 엄마에게 보내줬어요.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라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았거든요. 직접 돈을 벌어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막연하게 돈을 벌게 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직접 돈을 쓰게 되니까 더 바라게 되더라고요.